전화통화 5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언제 매일매일 전화하래. 그냥 늙은 엄마 혼자서 뭐 하나. 밥은 먹었나?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전화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엄마가 너무 자식들한테 목매는 경향이 있긴 해.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데 외로우면 경로당이라도 가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누가 내 외로움 책임지라 그랬니?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식한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혼자 죽어가라는 얘기야. 너희가 언제 엄마 신경이라도 썼어?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고. 왜 그러세요?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듣는 자식도 숨 막혀요. 전화하면 네가 웬일로 다 전화를 했냐 그러시고 자꾸만 언제 오냐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한테 나는 짐이구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정순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말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 줄 알았더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떠난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했죠. 혼자서 살다 보면 자식들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은 정 씨와 같지 않았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정작 부모가 자식들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것에 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대조차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자식이 셋이나 됐는데도 정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년에 돈이 없으면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서야, 그래서 버림까지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가 가여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이 참 딱했죠. 정 씨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셋을 두고 갑자기 가버린 남편 때문에 정 씨는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자식 셋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편이 떠나자 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식들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고 많진 않아도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보태기도 했습니다. 정 씨에겐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정 씨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가져본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겨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도 번듯하게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했잖아. 나는 언니 보면 너무 대단해 진짜. 나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각자 알아서 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아이고, 대단한 것도 아니야. 우리 찬이 시집 갈 때는 몇 푼 보태주지도 못했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한 푼도 안 줬는데. 너희는 돈 걱정은 없잖아. 정 씨는 미국에 사는 여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이 하나인데 딸 부부와 함께 이민을 가서 못 본 지 벌써 5년이 다 돼갔습니다. 정 씨와는 처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남편도 곁에 있으니 먼 타지에 있어도 정 씨는 여동생이 부러웠죠. 정 씨는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독립했으니 큰 집은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공간이긴 했습니다. 평생 식당 일,
시장 1등을 하며 세 자식을 뒷바라지했지만 70이 넘은 지금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이든 뭐든 작게 줄일 수밖에 없었죠. 정 씨는 여동생과 30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 할 말이 많기도 했지만 사람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거실과 연결된 주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작은 집이었지만 사람이 하나라 그런가 늘 허전했습니다. 정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과 시든 배추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만든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서 일주일 내내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새로 음식을 하는 게 귀찮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버릇 아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세 자식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을 때는 늘 식탁이 꽉 찼었는데 이제 혼자 먹을 간단한 끼니조차 준비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지만 벌써 시간이 11시였습니다. 아마 점심은 건너뛰게 될 것이었죠.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면서 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들이 꼭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그곳에 자식들이 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더 뜸해지기도 했습니다. 밥 먹으며 제잘거리던 자식들이 성가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들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정 씨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광고 메시지밖에 오지 않았던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은 오전에 여동생과 전화했던 게 무척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정 씨의 어깨가 튀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인가? 정 씨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물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 장갑을 겨우 벗고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신호음이 멈출까봐 얼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홍보 전화였습니다. 정 씨는 실망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1시 반쯤 되었을 때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소식이 없으니 자신이 먼저 걸어보았죠. 큰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일 것 같아서 큰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찬우가 잘 지내니? 아, 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픈 데 없죠. 밥은 잘 먹고 다녀? 바쁘다고 그래서 전화를 못 해봤는데.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보름이 넘어갔습니다. 바쁘다길래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더니 아들이 먼저 거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아들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회사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점심시간인 줄 알고 전화했지? 잠깐 안부 좀 물으려고.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린다니까요. 정 씨의 말이 조금 길어지려고 하자 아들이 다시 한번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알았다. 끊자. 잘 지내고. 네. 쉬세요. 정 씨가 마지막 인사말도 끝맺지 못했는데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정 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조금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보름을 기다렸는데 통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들으니까 좋네. 달리 아픈 곳도 없는 것 같고 바쁜 걸 빼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오후에는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도 하도 봐서 그런지 늘 봤던 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면 속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나 북적북적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옛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4,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도 했습니다. 또 저녁에 집에 오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막내딸까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팔아서 자식들 결혼하는 데 보탰죠.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꼭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자식들. 나중에 보답할게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기에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인생의 종착역은 홀로 남은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만 들리는 적적한 아파트와 또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휴대폰. 그것이 정 씨의 현재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정 씨는 또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미역국과 똑같은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아마 미역국을 다 먹을 때까지는 내일도 똑같은 메뉴일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오히려 그리웠죠. 어느 날 아침 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둘째 딸 찬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갈게. 정말? 애들도 같이 온다고? 애들 아빠 출장 가는데 좀 길게 집을 비울 거라서. 나도 모처럼 휴가 받은 것 같네.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애들 챙기랴 남편 챙기랴 바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까탈스러운 사위의 성정을 아는지라 딸이 고생하는 걸 늘 걱정하곤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도 바쁜 건 알겠지만 정 씨에게 연락도 뜸했기 때문에 내심 서운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며 오지도 않았고 말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손주들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에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기까지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잡채? 정 씨는 5일 동안 3번이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먼저 전화를 거는 것에 눈치를 봤을 텐데 핑계가 좋았습니다. 잡채 애들도 잘 먹어. 근데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애들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나도 장 보러 다녀와야겠다. 정 씨는 마치 명절 준비를 하듯 분주해졌습니다. 재료 목록을 적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우 불고기용 고기, 표고버섯, 시금치, 당근.
평소에는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손 많이 가는 음식은 해먹지도 않았습니다. 잡채가 별거냐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사는 노인네가 자주 해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소고기도 비쌌고 말이죠. 손주들 잡채 해주려고 하니까 좋은 걸로 주세요. 시장에서 몇 번이나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양손은 무거웠고 땀도 송글송글 나는 것 같았지만 정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찬장에 보관해두고 1년에 몇 번 꺼내지 않는 식기들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오기로 한 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통화할 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했기에 정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어련히 잘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식탁은 다 차려진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을까봐 TV도 꺼둔 채였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었을 때 정 씨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고 있어? 차가 막히나 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긴 했습니다. 딸이 집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말이죠. 그런데 딸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못 가. 뭐? 이게 웬 말은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정 씨는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음식들이 전부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애들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왔대.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 정 씨는 혼이 빠져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강서방도 좀 쉬어야 되고 집밥도 먹고 싶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강서방만 놓고 가버리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면 강서방도 같이 오면은 안 돼? 이거 밥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잡채? 강서방 제주도 갔다 왔는데 또 1시간 동안 운전하라고 하기가 미안하네. 어떡하지? 잡채는 엄마 먹어. 냉장고에 넣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갈게. 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잡채뿐만이 아니라 정 씨가 준비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너무 허탈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 전화 준다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화 건너에서는 아이들인지 사위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만 끊을게. 진짜 미안해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 정 씨는 잘 차려진 상 앞에서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죠. 다 같이 먹으려고 넉넉하게 했는데 정 씨는 한 젓가락 집어먹고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첫 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정 씨의 74세 생일이었습니다. 평일인 탓에 자식들이 올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서도 전화가 안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축하 전화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 씨가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뭐하니? 잘 있어? 나야 늘 잘 있지. 근데 어쩌지? 나 지금 통화가 힘든데. 일하고 있어? 회사야. 나중에 할게. 10초 정도 짧은 통화의 정 씨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내 생일에 내가 직접 전화를 건 것도 모자라서 이런 통화라니. 정 씨는 이번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미야. 지난번에 시간 되면 오겠다고 했잖아.
언제쯤? 엄마, 잠깐만 나 애들 픽업하고 있어서 운전 중이거든.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정 씨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끊어진 전화.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이었지만 정 씨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생일은 특히나 쓸쓸한 날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찾아오지는 않아도 전화통화 정도는 하곤 했는데 이제 자식들의 기억에서 부모란 존재는 서서히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혼자 남겨진 부모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차고 넘칠 테니 말이죠. 정 씨의 하루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종일 TV를 보고 저녁밥도 먹고 자리에 누우니 9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려던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안 잤어. 찬욱이 네가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누가 들으면 저는 전화를 안 하는 줄 알겠어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이 밤에. 퇴근하고 밥 먹는데 고사리 반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났죠. 정 씨는 아들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 씨가 해주는 고사리 반찬을 참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걸로 전화를 주니 생일 축하한다는 말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 혹시 어머니 따로 적금 들어두신 건 없으시죠? 적금? 네. 급하게 좀 필요한 돈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적금은 너희 결혼할 때 탔겠지. 지금은 하나도 없어. 적금은커녕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한숨을 쉴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식들 부담 주지 않으려면 적당히 살다 가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연금도 적고 매달 자식들이 20만 원씩 모아 용돈을 주는데 그런 정 씨에게 돈이 있느냐 묻는 아들의 질문이 우스웠습니다. 아, 없으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길래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러면 혹시 어머니 아파트는 대출 좀 나올까요? 아들은 정 씨의 물음엔 대답조차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 씨가 돌려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나와도 몇 푼 안 나오지. 그러자 실망한 듯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주무세요. 그러더니 뚝 끊긴 전화. 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엄마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더니 바보가 아닌 이상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러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하나같이 엄마의 생일도 모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더니 자식들 중 누구도 나중에 전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 씨의 전화를 빨리 끊기 위한 단골 대사일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모로 누워서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서러운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 씨에게는 자식들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식들에게 부모란 이웃이나 직장 동료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먼 친척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 씨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아들네 가족이 전부 해외로 나갈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정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나 보면 많이 보는 아들네. 그 먼 땅까지 가게 되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도 못 볼지도 몰랐습니다. 정 씨가 여동생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3년 후에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1, 2년은 더 머무를 수도 있고요. 애들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지만 한국과는 다를 테니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할까 하는데 찬미랑 찬이한테는 제가 연락했거든요. 다음 주말에 어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셋이 다 같이 오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칠순 때조차 따로따로 만나 식사를 한 게 고작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모이나 싶자 서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도 마냥 우울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족이 다 모이면 인원이 10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음식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약속된 날에 며느리가 가장 먼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미국으로 가게 된 게 좋았는지 얼굴이 무척 밝았습니다. 곧이어 딸들도 모두 도착했습니다. 좁은 집안이 터질 듯했죠. 더 먹어.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먹었고 어른들은 거실에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이 물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엄마 생일이 언제였지? 그러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생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맘때인 것 같았는데. 어? 지난 것 같은데. 그러자 정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지난 생일에 서러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채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달이었네? 일이 바빠서 까먹고 있었어요. 뒤늦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런다고 그날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했던 걸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화 안 하셨구나. 엄마, 삐졌구나? 그러게. 매일 전화하더니 한동안 없었잖아. 그런데 자식들의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정 씨가 매일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매일 전화를 하다니? 에이, 전화 자주 하긴 하잖아. 매일은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말투로 내뱉는 말에 정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기분 나쁠 만도 했습니다. 정 씨는 도통 통화를 못해서 외로운데 자식들에게는 가끔 정 씨가 전화하는 게 매일처럼 느껴진 것이었죠. 너희가 전화를 하도 안 하니까 그렇지. 전화를 안 하다뇨. 그래도 꼬박꼬박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딸들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이 대답만 들어도 부모와 자식의 온도 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곤란한 적도 있는데요. 회사에 있을 때? 서로 공감을 하며 말을 주고받는 자식들. 점심시간에 전화한 거잖아. 점심시간이라도 회사에서는 한가하게 통화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고요. 아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한가할 때 전화를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정 씨도 섭섭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정 씨가 전화하는 시간이 잘못됐으면 저들이 먼저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가한 때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전화통화 5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언제 가며 밥은 언제 먹으며
잠은 언제 자는지 단 5분도 부모에게 못 쓰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언제 매일매일 전화하래? 그냥 늙은 엄마 혼자서 뭐 하나? 밥은 먹었나?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전화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정 씨가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돈 없다는 소리에 전화를 그렇게 끄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앞에서 차마 그 소리는 할 수 없어서 애써서 목구멍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식들한테 목매는 경향이 있긴 해.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데 외로우면 경로당이라도 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 누가 내 외로움 책임지라 그랬니?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식한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혼자 죽어가라는 얘기야. 너희가 언제 엄마 신경이라도 썼어?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고. 왜 그러세요?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듣는 자식도 숨 막혀요. 전화하면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냐 그러시고 자꾸만 언제 오냐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한테 나는 짐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 이렇게 다시 볼지도 모르는데 기분 좋은 날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런 대화조차 정 씨의 탓이라는 아들. 너희 정말 너무한다.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늙은 엄마는 안중에도 없니? 이제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찾을 이유가 없어졌어.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돈 대줄 때는 나중에 갚겠다. 나중에 호강시켜주겠다. 잘도 속살거리더니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 정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앞으로는 나도 너희 없는 사람처럼 살게. 엄마, 보답은 무슨 보답? 전화 한 통도 귀찮아 하는데. 진정하세요. 이만 가봐라. 다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자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일부러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집스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자식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아들에게서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라는 말이었죠. 정 씨는 그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출할 이유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재료도 별로 없어 시장을 가야 하는데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걸로만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낮에는 불도 켜고 있지 않았는데 앞 건물 때문에 낮에도 어둑한 거실에서 종일 TV만 켜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소음이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지면 더 우울해졌으니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도 일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 중 누군가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건 여전히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지만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니 말이죠. 어느 금요일 오후 정 씨는 평소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정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 씨가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이국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큰아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렇대요.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계시다가 퇴원하게 될 것 같아요. 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웬 통장을 가방에서 꺼내 정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가 오래전부터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동안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렸어요.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야? 꼭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입 닦을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너 돈 없는 거 아니었어? 그때 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돈 없다니까 화를 냈잖아. 화를 내다뇨. 제가 그때 좀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집 처분하고 하느라 잠깐 사정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정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 씨가 아무래도 크게 오해를 한 듯 했습니다. 미국 가서 자주 연락드릴게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을 거고 시차도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딸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말라가지고. 딸들은 정 씨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프면 말을 해야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나 봐. 엄마는 안 아플 줄 알았어. 지난번에는 미안.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정 씨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나쁜 자식이라고 한 달 내내 속으로 욕만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자신의 착각이었습니다. 서운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자식들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고 매달려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퇴원 후 정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듯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이 준 돈으로 혼자서 근처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고 갔다가 그날 돌아오긴 했지만 혼자서 여행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려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몰두할 게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자식들도 안심한 듯 보였죠.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붙들고 원망을 하지도 빈 식탁을 보며 한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고
부모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 말이죠. 혹여나 자식이 서운하게 한다고 한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4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독립. 그것이 정순옥 씨가 얻은 가장 큰 생일 선물이었습니다.